이 조경이라고 하는 전공이 좀 잡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그 전공을 했든 어떤 생활을 했든 나이가 들어서 관심을 갖기가 딱 적절한 그런 전공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은 좀 말랑말랑한 공부긴 하지만 그 실제 가드너가 되기 위해서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재료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이해, 특히 나무와 풀이라고 하는, 나무와 풀은 다른 겁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나무와 풀은 뭐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렵게 구별할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겨울을 나는 방법이 다른 게 나무와 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재료를 알아야지 내가 그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 기쁨을 주고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6주 동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120시간이라고 하는 인턴 과정을 저희가 설정해 놓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원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의사가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그 실제로 환자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입니다. 그죠?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실습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는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지식으로 가져가기 어려운데 손과 땀으로 배운 거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무와 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정확히 또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강사님들이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 드릴 거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가서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훌륭한 가드너, 정원사 또는 조경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많이 보고 뺏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뺏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뺏기기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가능하시면 기존에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뺏기는 게 좋은데, 보고 뺏기려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잘 돼 있는 것을 많이 보러 가야겠죠. 그죠? 많이 보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훌륭한 가드너는 남의 것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보고요. 그리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좀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껍죽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꼼꼼하고 아주 찬찬하게 쳐다보고 관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왜 우리가 이런 정원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상황들, 시대적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을 거고, 그런 정원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인지, 사회적으로 왜 지금 정원 문화, 정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대학교 과정에서는 1년 동안 하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을 제가 1시간에 요약해서 정원의 역사를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사들이죠. 정원이라는 건 본능적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간들이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조금에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식물원들, 여러분들 아마 그 식물원들 많이 가보셨을 텐데 아직 시흥시에는 식물원이 없습니다. 그죠? 서울시에도 없어요. 서울시에도 식물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도시, 외국의 도시에 가면 다 식물원들이 있어요. 뉴욕에도 식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에 가도 베를린 달렘 식물원이 있고, 호주에 가면 여러분들 시드니에는 왕립 시드니 보타닉 가든이 있고, 멜버른에도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밴쿠버 많이 가셨을 텐데 밴쿠버에도 유명한 뭐 식물원 공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영국은 뭐 정원의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정원의 도시예요. 여러분들 정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적 화두에 왜 이렇게 반열에 올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배에 기름이 끼고 얼굴이 탱탱해질 때쯤 나타나는 게 정원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정원이라는 것은 가진 자의 것들이에요. 가진 자만이 향유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3만 불 정도 되면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변에 일상과 결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과 싱가포르라는 나라들이고요. 영국이 영영방으로 갖고 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호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뉴질랜드도 아주 유명한 식물원들이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못 가보셨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다양한 식물원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좀 어떤 나라냐? 다 영영방 국가들입니다. 영영방 국가들이 왜 식물원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볼 만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영국은 대영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굉장히 몸이 마른,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정말 대영제국을 만든, 초석을 만든 여왕인데요. 그 여왕이 왜 여러 그 도시, 국가들을 점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영국이 갖고 있는 토지적 상황, 기후적 상황, 또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영국이, 여러분들 아마 영국의 대형박물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박물관 가보면 거의 대형박물관 안에 이집트니 메소포타미아니 이런 그 문명이 있던 곳에 그 문물들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다 가져왔잖아요. 그죠? 다 가져와서 거의 이집트가 그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벽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유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식물도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왔습니다. 지금 영국의 많은 식물들은, 즉 전 세계 식물들 중에 자기 기후대에 맞는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점령한 나라에 식물을 모아야 되잖아요. 한 곳에. 그죠? 그러려면 그 모으는 장소가 뭐가 됐냐면 식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영국 영방의, 그러니까 영영방 국가들의 대부분은 식물원들, 좋은 식물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에 식물원 얘기를 할 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공원이요, 식물원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공원 관리와 식물원 관리는 스케일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일의 꼼꼼함이나 찬찬함도 틀리고 볼거리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 공원이 정원으로 바뀌어야 시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제적 상황도 됐고요. 또 그만한 볼거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행복한 도시, 행복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옥구공원이 옥구식물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는 어떤 식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력을 기록하지 않죠. 하지만 식물원은 이력을 기록합니다. 이력, 캐리어. 그러니까 즉 어느 식물을 어디에서 갖고 와서 내가 이곳에 심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고 그 식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합니다. 우리가 공원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충해 관리한다고 우리 병차 와서 이렇게 쭉 뿌립니다. 그죠? 걸어다니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식물원의 정원은 무릎을 꿇고 꼼꼼히 합니다. 그래서 가드너용 방석이 따로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방석이.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히 관리를 해야지 그 식물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공원을 관리하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인 거죠. 그냥 공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과 정원의 차이.
즉 보타닉 식물원과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드너가 돼서 해야 될 역할은 공원 관리도 해야 되지만 공원이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 관리를 꼼꼼히 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원문화라의 초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대한민국이 이제 힐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말인데 치료랑은 다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치료는 약을 치거나 진단을 내서 처방을 내려서 개인의 노력이 아닌 외부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것, 아픈 게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치료라고 하는데 치유는 외부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힐링 캠프라고 해서 SBS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한 국가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살만한가를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살률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때요? 삶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데이터로 볼 때 시흥시의 자살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작년 1등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 1등이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국가, OECD 국가 말고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자살률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2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아요. 뭐 탁월하게 월등하게 우리나라가 딴 나라보다 많이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죽는 비율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자동차 사고와 같이 불의의 뭐 이런 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거죠. 왜 죽나요? 살기 어려우니까 죽습니다. 그죠? 지금은 살기 좀 어렵죠. 경제하고 여러분들 청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대, 40대인 사람들이 우리가 청년이 아니어서 참 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20대가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원을 공부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정원은 이런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민정원사가 이제 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표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뭐냐면 출산율이에요. 즉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행복하겠지, 그리고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지표가 출산율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살률은 1등, 출산율은 꼴등,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미래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왜 안 낳나요?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왜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든 그런 나라가 돼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애를 좀 적게 나게 하려고 하는 정말 그 저출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는데 지금은 출산 장려금,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원사 일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여러분 직접 낳으시는 게 제일 애국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줄었냐? 얼마나 줄었는가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때는 얼마냐? 우리 때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 100만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쪽수가 100만이었어요. 그리고 80만, 100만을 왔다 갔다 했던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있어요. 다. 그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여러분들의 집중도나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쉬운 용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는 자제하도록 할게요. 쉬운 용어를 쓸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시대에 살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지금 아이들은 40만 세대입니다. 제일 적은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이 11살인데 42만이에요. 그 다음이 47만. 요즘은 47만, 46만 이 정도 됩니다. 42만이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대학 정원이, 우리나라 전체 대학 정원이 56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14만의 정원이 미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학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 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냐? 초등학교는 한 반의 아이 수가, 학생 수가 22명, 24명, 27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면 선생님들을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들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일까요? 80살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네,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80살까지는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는데, 독일과 미국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 관리도 잘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가 오래 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많이 다녀서 여러분들 다리 근육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 이 다리에, 허벅지에 근육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걷고 또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요. 문제는 지금은 80인데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의 평균 연령이 9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80까지가 아니라 90까지 살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대표적인 세대가 50세예요. 50대가 974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이유는 베이비 붐이라고 해서 아까 100만, 그 세대가 100만이었던 이 55년생부터 63년생, 여러분들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이분들이 40년 앞으로 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많아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50대 분들이 건강합니다. 저도 50대예요. 저는 64년생이라 베이비 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살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63년생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전반, 오후반을 다녔던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오전반, 오후반 있었잖아요. 그죠? 학생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그 인구 구조가 처음에는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점점 이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횃불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횃불형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고 아이들은 적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급격하게 빨라져서 우리가 2026년, 앞으로 11년 남았어요. 11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는 어떤 거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노인인 거예요. 근데 그 노인들이 문제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짱짱하다는 거예요. 65세 이상도 지하철 공짜로 타나요? 그죠?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이분들을 지공거사라고 얘기해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거사들이라고 해서 지하철 인구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지하철로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춘천까지 가고 천안까지 가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65세 이상을 75세로 늘려야 된다라는 노인 연령을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는 늙어가는 대한민국,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옛날에 그랬는데 니네들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니네들 왜 그러냐?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짱박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연하죠. 낯선 곳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니던 목욕탕, 늘 다니던 목욕탕 바꾸시나요? 요번 달은 딴 목욕탕 가봐야지. 그러시나요? 그러세요? 네. 독특하신 50대이시네. 여러분들 50대나 60대는 늘 일상적인 반복, 습관과 관련된 일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이사를 안 가기 때문에 지방세수로 거치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세금 거치는 비율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사는 누가 가는 거냐면 30대가 가는 겁니다. 30, 40대가 많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 이사도 가고 새로 도전도 하고 집도 늘려가는데 50대, 60대는 집을 늘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사는 거죠. 이사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세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최근에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고 점점 이 건설 경기의 붐이 최소화되고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시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죠? 아직도 폴더형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폴더 갖고 있는 분들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껴 쓴다, 그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갤럭시 노트 6가 나왔습니다. 6이 나왔어요. 저도 2를 쓰는데 6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선전 보고 꼭 사야지 이런 사람은 20대입니다. 60대는 전혀 나를 수요자로 생각하는 광고가 아닌 거예요. 즉 변화에 대한 노력이 덜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 새로운 물건, 신상품에 대해서 매력적인 구매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 어떻습니까? 신상품이 나와도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여러분들 집에 전자레인지 있으시죠? 전자레인지 쌉니다, 그죠? 비싸지도 않아요. 하이마트 가면 전자레인지 굉장히 새로운 용도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퀵 버튼 있죠, 그죠? 늘 30초 단위, 그죠? 퀵 버튼 많이 누릅니다. 퀵 버튼가 눌러서 마냥 빵꾸 나는 그런 렌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꾸지 않아요. 테이프를 붙입니다. 텔레비전 약간 지직거려요. 어떻게 하시나요? 때립니다, 그죠? 네. 새로 사야겠다. 여러분들 요즘 선전에는 이렇게 곡면이 있어요. 곡면, 그죠? 굉장히 얇은 곡면형 텔레비전을 사야겠다는 욕구를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그죠? 저거 내 거야. 저거 꼭 사야지. 야, 저거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10년 동안 겪었던 암흑의 경제 시대, 돌아가기 싫은 경제라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일본은 그 과정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토지 가격이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를 우리 부총리께서 하신 것처럼 적지 않은 내수 경제에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금을 올려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해라, 취업을 더 고용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비전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책도 많이 보고. 이때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대학을 가거나 또는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년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시간은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냐면 주로 등산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교 산들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관악산, 뭐 청계산, 그 외에 뭐 갈만한 많은 산들에 인산 이내에 등산객들이 다 50대입니다. 굉장히 많죠. 또 건강에도 좋다니까. 또 오래 산다니까. 뭐 허벅지에도 좋다니까. 뭐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근교 도시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긴 해요. 근데 이런 삶을 즉 연령 차별 사회에서 연령 통합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많은 학자들의 지론이고 제안입니다. 핵심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의 30년, 중년의 30년, 노년의 30년이 있습니다. 노년의 30년을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양치하셨나요? 양치하셨어요? 네, 양치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에이씨 죽어버려야지. 이러면서 양치합니까? 양치하면서 무슨 생각 하십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이러면서 약속하면서 양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선 뭐 아침은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 대한 열정은 청소년기나 중년기나 노년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30년 그 30년 동안을 이어서 노년기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30년 동안 공부한 것 같고 30년 동안 먹고 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정년을 하게 돼요. 60쯤. 대부분 60쯤 정년을 하면 공무원이든 또는 뭐 선생이든 뭐 어떻든 간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60에 정년하기엔 너무나 젊어요. 저도 제가 52인데 예전에 제가 20대, 50대 초반이라고 하면 늙은이였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50대가 늙었냐고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저도 할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고 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충분히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50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40대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연령에 0.7을 곱해라. 그래서 제가 36 인 거죠. 즉 옛날 60이라고 하는 삶의 구조에서 봤던 환갑이 있고 칠순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우리의 지금 삶의 구조는 0.7을 곱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남은 30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일을 좀 더 해야지. 내가 하던 일을 더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왜냐하면 그 일은 또 다른 중년이나 청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이에게 놔두고 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일이 과연 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노후를 위해서 돈도 많이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상을 보니까 한 10억씩은 모아놓으신 것 같고 또 땅도 있는 것 같고 이렇죠. 여러분들 노년의 30년은 청소년기의 30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연륜도 있고요. 경험도 많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예요. 제가 일본을 2007년도에 갔어요. 2007년도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도 9월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일본이 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도 가다 안 돼서 한 거예요. 가다 안 돼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공원은 8,304개가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관리할 재정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곳곳에서 생깁니다. 그게 2000년대 말이 2000년 초예요. 2000년 초에 고이즈미 총리가 전격적으로 단안을 내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공원,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자.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요.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데 공원 관리를 할 예산이 있겠냐고요. 없죠, 당연히. 그럼 공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럼화 됩니다. 뭐 완전히 쓰레기 더미, 그죠? 약삭 빠른 사람들이 막 몰래 갖다 버리는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와 그리고 병해충, 관리되지 않은 것들, 뭐 오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우범지대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2000년대 일본이 겪었던 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10년 동안에 초고령화 사회를 통해서 거치지 않는 세금. 왜 안 거치겠습니까? 일본 같은 나라가. 세금 뭐 삥땅하는 나라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공원 관리에 굉장히 많은 부분 시니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탁받은 곳은 어디냐? NGO가 위탁받은 게 아니에요. 다 재단법인이라는 법인입니다. 법인을 만들어요. 그 법인을 누가 만드느냐?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나옵니다. 왜? 월급을 못 받는데 공무원들이 나이가 50대 중반인 공무원들이 남을 수 있겠냐고요. 왜? 50대 중반인 공무원들이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 나가면 2명의 쌩쌩한 젊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사람들이 주도한 재단법인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8,308개의 공원 중에 70% 이상의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NGO가 맡은 거는 17곳밖에 안 돼요. 대부분 재단법인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단법인에 누구를 고용하냐 하면 바로 시니어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이 공원 관리를 시작한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10년 전부터 제가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일본에 2007년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선 공원 현장에서 유지관리, 이용관리, 운영관리를 다 해요. 공원관리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식물원 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운영관리와 이용관리입니다. 유지관리는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아주 쉽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풀 뽑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이용관리입니다.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벤트를 만들고요. 여러분들 우리 저희 식물원에 오면 매달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를 기한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만드는 거예요. 4월 4일이면 튤립 축제를 해요. 튤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이긴 한데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담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담당할 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가드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드너로서 가드너가 되면 왜 좋냐면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육체 활동들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파낸다거나 뭐 중장비를 움직여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고 찬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정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무대뽀로 막 그냥 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뭐 긁어내고 쌓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또 꽃이 아주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니어들이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시작이고 활기찬 노후입니다. 여러분들 남은 30년 우리가 죽기 위해서 양치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런 일들을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데 그중에 이제 RSV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011년도에 조사된 건데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5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하는데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성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오래 삽니다. 그죠? 건강하고요. 그리고 여성 연령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60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70대와 80대 초반이 많다는 거예요. 그 연령대가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 일들 중에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동 멘토, 소년원 아동, 그 다음에 노인이 노인을 지원해주고요. 제일 마지막에 지역 사회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 마스터 가드너라는 가드너 활동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드너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원사가 돼서 이런 걸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정원사가 돼서 지역의 정원도 또 공원도 가꿔주지만 저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프고 힘든 연령대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일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청소년 시기가 있었습니다. 방황도 했고요. 그죠? 여러분들 엄마 몰래 또는 부모 몰래 뭐 나쁜 짓도 했던 경험들이 있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도와줄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죠? 담배 피거나 또는 그 일출활동을 해도 우리가 나서지 않잖아요. 맞을까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2 때문에, 중2 일진회 때문에 김정은이 못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이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다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공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원에서 또는 뭐 이런 식물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타켓은 즉 프로그램의 대상은 유치원생들입니다. 말 잘 듣는. 근데 중학생들은 거길 데리고 오려고 하지도 않고요. 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중학생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 부모와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아들이요.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고 저도 아들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 아들은 엄마를 너무 따라다녀요. 유치원 때는. 맨날 엄마 이러다가 엄마와 좀 멀어질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4학년쯤입니다. 그죠?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얘네들이 좀 뭔가 이렇게 이성의 눈을 뜰 쯤, 즉 사춘기, 제2차 성징이 발현되는 그 상황 속에 사춘기죠. 사춘기 때 엄마와 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다른 여성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소원해지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랑 소원해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나 성인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이 아이들을 케어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있는 저는 청소년들이 양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만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중에 청소년기 때문에 일탈을 해서 사회적으로 낙오된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청소년들, 즉 적은 수의 이 아이들을 단단하고 또 알차게 또 감성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사람으로 길러준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0대와 60대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는 바빠서 얘네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지무지 싸우는 사람이 10대와 40대입니다. 하지만 50대와 60대는 싸우지 않아요.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고요.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연령대가 갖고 있는 저력이고요. 이 타이밍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60대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60대는 어떠냐?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대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끊임없는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세대에 맞는 60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 90까지 살기 때문에 60이 옛날에 60년 동안 살았던 관성과 지식으로만 버틸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흥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새로운 30년, 새로운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되게 훌륭한 지자체인 거죠.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ADHD뿐만이 아니라 주의력 결핍, 틱장애, 불안장애, 자살 증후군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어디에 갈까요? 얘네들은 심하면 이런 데를 갑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문제는 어느 부서가 다룹니까? 중앙부처가 어디일까요? 네,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흥시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2013년도에 만들어진 국립중앙 청소년 디딤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중에 정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4개월
한 달, 또 뭐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숙박하면서 치료하는 곳입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런 곳이에요. 어디 있냐? 용인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그럼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가드닝으로, 즉 정원 가꾸기로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가드닝 교육도 교도소에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또 청소년들을 아까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가드닝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여러 얘기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은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지쳐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몸으로, 즉 땀과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흙을 만지면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가드닝입니다. 여러분도 치유되지만 그 치유를 함께하는 청소년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만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가드닝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가드닝을 통해서 이 사회가 아픈 것을 얼마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니어가 되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디딤센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디딤센터 너는 왜 알고 있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식물원에. 왜 찾아왔냐? 아이들과 함께 원예 활동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자기네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리를 못 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건 디딤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흥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많죠. 어린이집, 유치원, 정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일생의 반 이상을 보내는 그 장소들을 건강하게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곳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습니다. 용인시 남사면이라고 굉장히 안성 거의 끝쪽에 있어요. 안성과 거의 붙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제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건물도 다 단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애 중에 자살 충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 건물이 1층입니다. 아이들이 멀쩡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우리 식물에도 왔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들, 즉 이런 아픈 청소년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러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야 심어봐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찬찬히 가르쳐주고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멋진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힐링 캠프 상을 보면 청소년 한 명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멘토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이게 4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2015년도 디딤 과정 1기입니다. 4개월 과정인데요. 이 속에 보면 집단 활동도 있고요. 집단 치료 활동이 있습니다. 명상, 음악, 원예 치료, 미술 치료, 드라마 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 원예 치료가 있는 거죠. 가드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배추씨 보셨나요? 배추씨.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못 보신 분 많아요. 솔직히 배추씨 원장님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배추씨가 얼마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딱지만 하다. 코딱지를 너무 많이 파지 말고요. 살짝 파서. 너무 많이 파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살짝 파서 말아요. 엄청 말면 까매지죠, 그죠? 까매지죠? 까매진 거를 딱 보면 그게 배추씨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게 3개월만 키우면 얼마나지죠?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진 거를 우리가 채취해서 잘라서 김치를 해 먹어야지 진짜인 거죠. 그런 활동을 청소년들이 해보세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교육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직접 심어보고 길러보고 먹어보고 그걸 통해서 땅이, 자연이 어떤 선물을 주는지를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도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는 거죠. 자살 충동을 있는 애들 길게 딴 치료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이나 이런 거다. 코딱지만한 곳에서 어마어마한 배추가 우리의 비타민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또 유산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드너가 돼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아이들의 아픔과 아이들과 함께 땀과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요 천사입니다. 이때는 다 서울대학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딱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스코프가 딱 분명해지죠. 요 아이들 매우 중요합니다. 요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할머니들의 노력, 아줌마들의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줌마들이 그런 아저씨들은 뭐 하느냐, 할아버지들은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쭉 봐온 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좀 쉬도록 할 텐데 동물 중에요. 특히 포유류 중에 번식기가 끝났는데도 살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은요. 특히 포유류는 번식기가 끝나면 알아서 죽습니다. 코끼리, 사자, 맹수인, 호랑이, 범, 치타 다 죽어요. 근데 인간만 살아. 얼만큼 사느냐면 40년을 더 삽니다. 그동안 30년이었고요. 앞으로는 40년인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여성들의 만경, 즉 폐경 연령이 51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50대에 아줌마들과 지하철의 자리를 경쟁해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이겨본 연령대가 없어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시고요. 엄청나게 빨리 차지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들 저는 이 남은 그러니까 40년이죠. 우리가 이제 90이라고 하는 인생의 프레임을 보면 이 기간 동안 건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면 실내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암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꿈이 의사였어요. 예전에. 암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약이 숙면이라고 합니다. 숙면. 그러니까 그 11시부터 2시까지의 숙면이 매우 중요하대요. 이때는 몸의 항상성과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많이 치유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때 안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변에 유방암이나 이런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새벽에 자는 사람들인 거예요. 밤을 늦게 자는 사람. 늦게 뭘 먹고 늦게 텔레비 보고 늦게 자는 사람들. 그러지 마셔야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11시부터 2시까지 숙면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햇빛을 보는 겁니다. 햇빛. 낮에 햇빛을 봐야지 숙면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보는데 땡볕을 보면 안 되죠. 그죠? 자연과 함께 있는 곳 속에서 건강한 건강한 O2, 산소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보통 약숨을 뜬다고 새벽에 일찍 산에 가잖아요. 그죠? 해도 안 떴는데. 그죠? 이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밤 기간 동안은 숲에 있는 나무들은 호흡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CO2의 숲입니다. 산소는 별로 없는 거예요. 해가 뜨고 점점 해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CO2를 흡수하고 O2를 많이 생산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냐? 1시부터 2시 사이가 제일 좋답니다. 그죠? 여러분 점심 먹고 정원으로 가야겠죠. 그죠? 오전에 정원 활동도 하지만 그 숲으로 가서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도 주지만 또 생산물도 주지만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어떻게 보면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사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은 있으시지만 지역의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